35억이요? 시골 파주, 재개발로 78세 할머니에게 35억이라는 거금이 생기자 20년 동안 전화 한 통 없던 아들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이 할머니는 몰랐습니다. 이 돈이 할머니의 마지막 3개월을 지옥으로 만들 거라는 것을. 너희는 둘 다 내 아들이야. 78세 할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며 남긴 말. 한 손에는 20년 만에 나타난 친아들, 다른 한 손에는 30년을 함께한 주워 키운 아들. 과연 35억은 누구에게 갔을까요? 그리고 1년 후 두 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혈연보다 진한 30년의 사랑, 한 할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택,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 금액이 35억입니다. 동사무소 김주임이 서류를 내밀었을 때 저는 그 숫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5억. 평생 몇백만 원도 한꺼번에 만져본 적 없는 제게 그 숫자는 그저 먼 나라 이야기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돈이 제 인생의 마지막을 얼마나 비참하게, 동시에 얼마나 의미 있게 만들지.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순자, 올해 78입니다. 경기도 파주시 땡땡동 이 한옥에서 70년을 살았습니다. 이 집은 제가 20살에 시집왔을 때부터 있던 집입니다. 기와지붕은 군데군데 금이 갔고 마루는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이 집은 제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2024년 10월 15일 오전 마당에서 배추를 다듬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할머니 계세요? 동사무소 김주임이었습니다. 45쯤 되어 보이는 항상 웃는 얼굴의 사람이었습니다. 주임님, 무슨 일이세요? 저는 손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요즘 들어 부쩍 허리가 아팠습니다. 김주임은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왔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김주임을 마루로 안내했습니다. 마루에 앉은 김주임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빽빽한 글씨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글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 전쟁이 나는 바람에 학교를 못 갔습니다. 할머니, 이 동네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어요. 신도시가 들어온대요. 재개발이요? 그럼 이 집을 허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하지만 보상금이 나와요. 할머니 땅이 워낙 넓고 위치도 좋아서. 김주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보상금이 35억입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5억요? 네. 35억 원입니다. 할머니 땅이 1000평이 넘고 여기가 신도시 중심 부지거든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35억. 그게 얼마나 큰 돈인지 저는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김주임의 표정을 보니 엄청난 금액이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정말 큰 금액이에요. 꼭 가족분들이랑 상의하세요. 그리고 서류 처리할 때 꼭 가족분 대동하시고요. 가족.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있기는 한가? 네, 알겠습니다.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김주임이 돌아간 후 저는 마루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제가 다듬다 만 배추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지만 제 마음은 왠지 모르게 허전했습니다. 가족한테 연락을 해야 하나?
저는 오래된 전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벽에 붙은 전화기 옆에는 먼지 쌓인 전화번호부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들 진우의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진우, 제 외아들입니다. 20년 전 진우는 서울로 올라가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는 방송국에 다니는 똑똑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잘 되길 바랐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저는 아들만큼은 잘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출세할수록 저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건강하시죠? 그 짧은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러다 3개월에 한 번이 되었고 6개월에 한 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 동안은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명절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추석, 제가 아들네 집을 찾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문을 열더니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왜 갑자기 오세요? 미리 연락하시지. 진우 보고 싶어서. 오빠는 바빠요. 그리고 어머니, 죄송한데 우리 집 손님들 오는데 옷 좀 갈아입으시면 안 돼요? 냄새도 좀 나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습니다. 냄새, 시골 흙 냄새, 김치 냄새, 늙은이 냄새. 며느리는 그런 저를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다시는 아들네 집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35억이라는 돈. 아들한테 말하면 어떻게 될까?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예감을 떨쳐냈습니다. 아냐. 진우는 내 아들이야. 설마.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70년을 산 이 집이 사라진다니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남편과 함께 살았고 아들을 낳았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20년 전 남편이 돌아가신 후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주민등록증 한 장을 꺼냈습니다. 1994년 발급. 제 젊은 시절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48살 때였습니다. 머리가 아직 새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저는 주민등록증 뒷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연필로 빽빽하게 적힌 글씨들이 있었습니다. 민수 생일 1986년 1월 15일 추정. 민수 키 120cm 1994년. 민수 좋아하는 음식 국밥, 호박죽. 민수 꿈 선생님. 저는 그 이름을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민수, 박민수, 제 진짜 아들입니다. 아니, 혈연으로는 아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진짜 아들입니다. 1994년 겨울이었습니다. 그날도 추운 날이었습니다. 저는 파주 시외버스 터미널에 볼 일이 있어서 갔습니다. 터미널 대합실 구석에 한 아이가 쪼그리고 앉아 떨고 있었습니다. 겨우 8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습니다. 옷은 너덜너덜했고 얼굴은 새까맣게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얘야,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아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고만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배고프지? 할머니가 밥 사줄게. 터미널 앞 국밥집으로 아이를 데려갔습니다.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놓아주자 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얼마나 굶었을까요? 아이는 국물 한 방울까지 다 먹어치웠습니다.
얘야, 이름이 뭐니? 민수요. 겨우 들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부모님은? 없어요. 그 짧은 대답에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도 고아였습니다. 6.25 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눈빛이 너무나 잘 이해됐습니다. 그 눈빛은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것과 똑같았습니다.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는다는 절망의 눈빛. 저는 그날 민수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남편은 이미 돌아가신 후였고 아들 진우는 결혼해서 서울로 떠난 후였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그래서 민수가 필요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니, 민수가 저를 필요로 했다는 게 맞을 겁니다. 그날부터 30년. 민수는 제 곁에 있었습니다. 학교를 보냈고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가난했지만 농사지어 번 돈으로 민수를 키웠습니다. 민수는 사회복지학과를 나와서 지금은 인천에서 고아원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민수는 파주까지 와서 저를 봅니다. 단 한 주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 등을 문질러주고 밥을 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그게 진짜 아들 아닌가요? 저는 주민등록증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35억. 민수한테 말해야 하나? 그런데 왜일까요? 제 머릿속에는 친아들 진우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2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아들. 냄새난다며 저를 부끄러워하던 며느리. 그들이 이돈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 요즘 기침이 심해졌습니다. 가슴도 자주 아팠습니다. 하지만 병원 갈 돈이 없어서 참고 있었습니다. 아마 오래 못 살 거야.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었습니다. 70년을 여기서 살았습니다. 이제 이 집과도 작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 인생의 마지막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민등록증을 다시 서랍 깊숙이 넣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민수야,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보는 이름이었습니다. 아들 진우.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를 받아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하지만 손은 이미 통화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오래간만이에요. 아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밝았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목소리. 하지만 왜일까요? 그 목소리가 너무 낯설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오래간만이에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밝았습니다. 20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지만 저는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진우야? 네, 어머니. 저예요. 그동안 연락 못 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요즘 일이 너무 바빠서. 바빴다는 말. 20년 동안 단 한 번의 전화도 할 수 없을 만큼 바빴다는 말이 과연 진심일까요?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할 힘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래, 바빴구나. 어머니, 그런데 제가 뉴스 봤어요. 파주 땡땡동이 재개발된다고요? 역시나.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전화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응, 그런 것 같더라. 어머니, 그럼 보상금 나오는 거 아니에요? 혹시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제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말해야 할까요? 말지 말아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거짓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35억이래. 전화기 너머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건 아들의 헛기침 소리였습니다. 35억이요?
어머니, 정말이요? 응. 동사무소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라. 어머니, 이거 큰일인데요. 제가 지금 당장 내려갈게요. 법률 검토도 해드리고 서류 처리도 도와드려야죠. 아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급해졌습니다.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해준대. 어머니, 안 돼요. 이런 큰 금액은 제대로 된 법률 자문 없이는 위험해요. 제가 변호사잖아요. 제가 도와드려야죠. 변호사. 아들은 자신의 직업을 강조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어머니, 건강하세요? 라고 묻지 않던 아들이 갑자기 도와드려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내일 당장 내려갈게요. 어머니, 점심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갈게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여전히 감나무가 서 있었고 햇살은 따스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왠지 모르게 무거웠습니다. 진우가 정말 날 걱정해서 오는 걸까?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서울 강남 한 고급 로펌 사무실. 박진우는 창밖을 내다보며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46층 높이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 시내는 화려했습니다. 네, 대표님. 다음 주 재판 준비 완료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자마자 진우의 표정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화면에는 파주시 재개발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파주 땡땡동 재개발 평균 보상금 10억 원 상회. 진우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땅이 1000평이면 35억은 충분히 나오겠네.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진우의 아내 최수진이었습니다. 48살이지만 관리를 잘해서 더 젊어 보였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여보, 시어머니한테 전화했어? 응. 내일 내려가기로 했어. 35억 맞아?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빠, 이거 잘하면 우리 빚 다 갚을 수 있어. 진우 부부는 겉으로는 화려하게 살았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고급 아파트 대출금 15억, 외제차 할부금 5천만 원, 자녀 사교육비 매달 300만 원. 변호사와 방송국 PD라는 직함은 화려했지만 실제 통장 잔고는 항상 마이너스였습니다. 근데 오빠, 시어머니가 순순히 재산 넘겨줄까? 일단 관계부터 회복해야지. 20년 동안 안 갔으니까. 수지는 립스틱을 고쳐 바르며 말했습니다. 오빠, SNS 전략 세워야 해. 요즘은 다 효자 효부 인증하잖아. 내가 시어머니랑 찍은 사진 올리고 오래간만에 뵙는 어머니 이런 식으로. 그래, 좋은 생각이야. 내 변호사 동료들한테도 자랑 좀 해야지.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탐욕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1시, 검은색 벤츠 한 대가 파주시 땡땡동 좁은 골목길로 들어섰습니다. 외제차가 들어오기엔 너무 좁은 길이었습니다. 차는 몇 번이나 거울을 접으며 간신히 통과했습니다. 여보, 여긴 길도 이렇게 좁아? 차 긁으면 어떡해. 수진이 불평했습니다. 참아. 조금만 참으면 돼. 차가 할머니 댁 앞에 멈췄습니다. 70년 된 한옥. 기와 지붕은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담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지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코를 찌푸렸습니다. 냄새. 여전하네. 쉿. 조용히 해. 어머니 들으면 어떡해. 두 사람은 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에는 할머니가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은 채
힘겹게 빨래를 들어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우는 순간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늙으셨구나. 하지만 그 감정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머릿속에는 35억이라는 숫자만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진우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빨래를 놓고 돌아봤습니다. 저는 아들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20년 만이었습니다. 아들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진우야, 어머니, 오래간만이에요. 건강하시죠? 아들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왠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 수진도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수진이요. 오래간만이에요. 수진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10년 전 이 며느리가 저를 보며 냄새난다고 했을 때의 표정을 저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 왔구나. 저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안으로 들어가요. 제가 맛있는 거 사왔어요. 진우는 제 팔을 부축했습니다. 20년 만에 아들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마루에 앉자 수진이 백화점 쇼핑백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거 한우예요. 제가 백화점에서 제일 비싼 걸로 샀어요. 그리고 이건 홍삼, 이건 과일. 쇼핑백에서 나온 건 비싼 선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게 필요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이 어머니 보고 싶었어요 라고 진심으로 말해주길 바랐을 뿐입니다. 고맙다. 어머니, 그런데 재개발 이야기 좀 할까요? 제가 법률 검토를 해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역시나. 진우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서류 받으셨어요? 제가 한번 볼게요. 저는 방에서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진우는 서류를 펼쳐보며 눈을 빛냈습니다. 와, 정말 35억이네요. 어머니, 이거 잘 처리하면 평생 편하게 사실 수 있어요. 평생이라니. 난 이제 얼마 못 살아. 어머니, 무슨 말씀을. 100살까지 사셔야죠. 진우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심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 우리 사진 한 장 찍어요.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사진? 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오빠 옆에 앉아봐. 수진은 저와 진우를 나란히 앉히고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웃으세요.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수진은 즉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뭔가를 두드렸습니다. 저는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사진이 SNS에 올라갔다는 것을. 오래간만에 어머니 뵙기 효자효부 가족이 최고. 그런 해시태그와 함께. 그리고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우와, 효부시네요. 부럽습니다. 저도 시어머니 잘 모셔야겠어요. 가족이 최고죠.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알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스마트폰을 내려놓으며 남편에게 속삭인 말을. 오빠, 이거 댓글 벌써 100개 넘게 달렸어. 나 방송국 친구들한테도 자랑해야겠다. 좋아. 우리 효자효부 이미지 확실하게 만들자. 저는 그저 아들이 옆에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20년 만에 느끼는 아들의 체온. 하지만 왜일까요? 그 체온이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점심을 먹는 동안 진우는 계속 재개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서울 우리 집으로 오세요. 혼자 이렇게 계시면 위험해요. 아니야. 난 여기가 편해. 어머니, 근데 이 집 곧 헐리잖아요.
어디로 가실 거예요? 그건 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집이 헐리면 저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머니, 우리 집으로 오세요. 방도 넓고 며느리가 잘 모실게요. 수진도 거들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정성껏 모실게요. 매일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저는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10년 전 냄새난다고 했던 그 입에서 지금은 정성껏 모시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게 35억 때문이라는 것을.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볼게. 어머니, 빨리 결정하셔야 해요. 재개발 일정이 빠듯하거든요. 진우는 재촉했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진우 부부가 돌아간 후 저는 마당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감나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주황빛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습니다. 진우가 정말 날 위해서 온 걸까? 아니면 돈 때문일까? 저는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나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데. 민수, 제 진짜 아들. 아니야.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어머니, 제가 이번 주 토요일에 갈게요. 호박죽 끓여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민수야.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저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침이 멎지 않았습니다. 캑캑. 목구멍에서 뭔가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기침을 하는데 손바닥에 뭔가 묻어났습니다. 불을 켜고 보니 손바닥에 핏방울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저는 가슴을 짚었습니다. 가슴 한쪽이 뻐근하게 아팠습니다. 요즘 들어 자주 그랬습니다. 숨이 차고 가슴이 아프고 기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병원 갈 돈이 없어서 참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저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시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진우였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어젯밤 잘 주무셨어요? 응. 어머니, 목소리가 왜 그래요?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사실 기침이 심했고 가슴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어머니, 그래도 병원 한번 가보세요. 제가 예약 잡아드릴게요. 서울대학병원으로 오세요. 거기가 제일 좋거든요. 아니야, 괜찮다니까. 어머니, 안 돼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가 모시러 갈게요. 아들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간절함 뒤에 숨겨진 다른 의도를. 재산 이전하려면 내가 건강해야 하니까. 이틀 후 진우 부부가 벤츠를 몰고 다시 파주로 왔습니다. 어머니, 병원 가요. 제가 최고 좋은 병원 예약해뒀어요. 저는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기침이 점점 심해졌고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병원에 가봐야 하나.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뒷좌석에 앉은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파주에서 서울까지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수지는 운전하는 내내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오빠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가는 거 SNS에 올려도 돼? 그래, 올려. 효자 이미지 확실하게. 저는 뒷좌석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서울대학병원.
높은 건물들이 즐비한 병원 건물 앞에 차가 섰습니다. 진우는 제 팔을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천천히 내리세요. 병원 로비는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큰 병원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진우는 접수대로 가서 뭔가를 말했습니다. 김순자 환자분, VIP 검진 예약했습니다. VIP. 그게 뭔지는 몰랐지만 뭔가 비싼 것 같았습니다. 진우야, 그냥 일반으로.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저는 진우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검사실로 들어가서 온갖 검사를 받았습니다. 엑스레이, CT, 혈액 검사, 폐 기능 검사. 저는 기계 속으로 들어가고 주사를 맞고 숨을 들이쉬고 내쉬라는 지시를 따랐습니다. 모든 검사가 끝나는데 석 시간이 걸렸습니다. 진우는 대기실에서 계속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서류였습니다. 수지는 옆에서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병원 복도, 대기실, 그리고 저의 뒷모습까지. 오빠, 이거 올리면 대박일 것 같아. 어머니 건강검진 모시고 왔어요. 이런 거. 그래, 올려. 댓글 많이 달리게.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입맛이 썼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진우는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 밥 드셨어요? 어머니,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하세요. 어머니, 제가 과일 택배로 보냈어요. 20년 동안 단 한 통의 전화도 없던 아들이 갑자기 매일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진심일까? 일주일 후 다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CT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환자분,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이 폐암입니다. 폐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폐암이요? 네. 그것도 말기입니다. 이미 림프절까지 전이됐어요. 옆에 앉아있던 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선생님, 그럼 치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항암 치료를 시작할 수는 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치는 어렵습니다. 길어야 석 달 정도입니다. 석 달.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진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온 후 복도 벤치에 앉았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진작에 병원 모셔왔어야 했는데. 괜찮아.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 뭐.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놀랍지도 않았습니다. 제 몸이 이상하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정확한 이름을 몰랐을 뿐입니다. 수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어떡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눈물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며느리의 눈빛은 당황스러움이었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석 달밖에 못 산다고? 그럼 재산 이전을 빨리 해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진우는 저를 서울 집으로 모셨습니다. 어머니, 파주 집에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저희가 모실게요. 저는 거부할 힘이 없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아들 집은 넓었습니다. 40평형 아파트, 높은 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한강, 화려한 가구들과 큰 TV. 하지만 저는 이 집이 불편했습니다. 냄새가 달랐습니다. 소독약 냄새, 방향제 냄새, 흙 냄새가 그리웠습니다. 어머니, 이 방 쓰세요. 제일 햇볕 잘 드는 방이에요. 방은 깨끗했습니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낯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낯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파주 집이 그리웠습니다. 삐걱거리는 마루, 구석에 쌓인 된장 항아리, 마당의 감나무. 그리고 민수가 그리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나 지금 서울에 있어. 병원 검사 받았는데 할 말이 있어. 토요일에 올 수 있니? 잠시 후 민수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제가 당장 갈게요. 어디 계세요? 저는 주소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진우 부부의 효자효부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침마다 진우는 제 방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했어요. 수진이 가져온 아침 식사는 화려했습니다. 전복죽, 나물 반찬, 과일. 하지만 저는 입맛이 없었습니다. 고맙다. 근데 난 국밥이 먹고 싶구나. 어머니, 전복죽이 몸에 더 좋아요. 이거 백화점에서 산 건데 한 그릇에 2만 원이에요. 2만 원. 저는 평생 그렇게 비싼 죽을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맛은 제 입에 맞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제가 죽을 먹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찍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 멈추세요. 사진 찍을게요. 사진은 왜? 어머니 건강하게 식사하시는 모습 남겨두려고요. 추억으로요.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즉시 SNS에 올라갔습니다. 시어머니 사랑, 전복죽 정성, 효부 일상. 댓글이 달렸습니다. 우와, 효부시네요. 저도 배워야겠어요. 부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댓글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리만 들었을 뿐입니다. 여보, 댓글 벌써 300개 넘었어. 나 방송국 동료들한테 완전 부러움 받고 있어. 좋아. 이 이미지 계속 유지하자. 어머니 재산 이전할 때 도움 될 거야.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폐암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칠 후 진우는 병원 입원을 권했습니다. 어머니, 집에서 치료받으시는 것보다 병원이 나아요. VIP 병실로 모실게요. 아니야. 병원은 싫어. 어머니, 안 돼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최고 좋은 병실로 예약했어요. 하루에 200만 원이지만 괜찮아요. 200만 원. 하루에 200만 원이라는 돈을 병실비로 쓴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비싼 데는. 어머니, 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처리할게요. 진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올지, 내 재산에서 나오겠지. 다음 날 저는 서울대학병원 VIP 병실에 입원했습니다. 병실은 호텔 같았습니다. 넓은 침대, 개인 화장실, 소파, 큰 TV.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이 싫었습니다. 너무 화려하고 너무 낯설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링거를 꽂았습니다. 차가운 링거액이 혈관을 타고 흘러 들어왔습니다. 진우 부부는 병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지는 또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사진 한 장만 찍을게요. 오빠, 어머니 손 잡아봐. 진우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찍었습니다. 완벽해. 이거 올리면 대박 날 거야. 찰칵, 찰칵. 여러 장의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리고 즉시 SNS에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입원 VIP 병실 효자의 마음. 사진 속 진우는 제 손을 꼭 잡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진짜 효자시네요. 어머니 빨리 쾌차하시길. 이런 아들 있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하지만 사진을 찍은 직후 진우는 제 손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복도로 나가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병실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네, 변호사님. 재산 이전 서류 준비 부탁드립니다. 네, 최대한 빨리요. 어머니 상태가 좋지 않아서. 역시나.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우야, 너는 정말 돈만 보는구나. 그날 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저는 잠든 척했습니다. 진우와 수진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언제쯤 재산 이전 서류에 도장 받을 수 있을까? 조금 더 기다려. 너무 급하게 하면 이상하게 보여. 근데 어머니 석 달밖에 못 산다잖아. 빨리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알아. 다음 주쯤 슬쩍 꺼내볼게. 두 사람은 복도로 나갔습니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구나. 병원 생활 5일째 되는 날. 저는 링거를 맞으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 하늘은 파주와 달랐습니다. 높은 건물들 사이로 보이는 하늘은 좁았습니다. 파주 집 마당에서 올려다보던 넓은 하늘이 그리웠습니다. 진우는 아침 일찍 출근했고 수지는 방송국에 간다며 나갔습니다. 어머니, 점심때 올게요. 간호사분이 계시니까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병실에는 저 혼자 남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너무 고요해서 오히려 외로웠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수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민수야, 나 많이 아파. 서울대병원 VIP 병동 12층 1205호야. 올 수 있니? 민수는 즉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지금 당장 갈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당장 갈게요. 20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던 친아들과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온 양아들. 누가 진짜 아들일까요? 오후 2시쯤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살쯤 되어 보이는 평범한 옷차림의 남자. 손에는 보온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민수야. 민수는 병실로 들어와 제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왜 이렇게 아프세요? 제가 진작 눈치챘어야 했는데.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사진 찍으려고 짜낸 눈물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민수의 손을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 어머니, 무슨 병이에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는 숨길 수 없었습니다. 폐암이래. 말기라고.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말기요? 그럼 치료는? 석 달이래. 길어야 석 달. 민수는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저는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30년 전 8살이던 그 아이가 이제 40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그날 버스터미널에서 떨고 있던 그 아이로 보였습니다. 민수야, 나 호박죽 먹고 싶다. 민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가져왔어요. 민수는 보온병을 열었습니다. 구수한 호박죽 냄새가 병실에 퍼졌습니다. 민수가 직접 끓인 호박죽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먹여드릴게요. 민수는 숟가락으로 호박죽을 떠서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맛있다. 역시 민수가 끓인 죽이 제일 맛있어. 천천히 드세요, 어머니. 많이 끓여왔으니까 다 드셔도 돼요. 저는 민수가 떠먹여주는 죽을 한 숟갈씩 먹었습니다. 2만 원짜리 전복죽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죽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진우와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민수를 보자 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구세요? 진우가 경계하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수는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민수라고 합니다. 박민수? 어머니, 이분은 누구세요? 진우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내 아들이야. 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들은 제가 하나뿐인데. 진우야, 앉아라. 할 이야기가 있어. 저는 진우와 수진을 병상 옆 소파에 앉게 했습니다. 민수는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1994년 겨울이었어. 파주 버스터미널에서 이 아이를 만났지. 겨우 8살. 부모도 없이 떨고 있었어. 진우는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1993년이었잖니. 그리고 진우 너는 서울로 결혼해서 떠났고 나는 혼자였어. 너무 외로웠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민수를 데려왔어. 그리고 키웠지. 학교 보내고 대학까지 보냈어. 30년 동안. 민수는 내 곁에 있었어. 수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 사람은 법적으로 양자인가요? 아니,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도 없어. 그냥 내가 데려다 키운 아이지. 진우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다면 재산 상속에는 문제가 없겠네. 저는 진우의 그런 생각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사람이 지금 여기 왜 온 건데요? 수진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시다고 해서 왔습니다. 제가 매주 어머니 뵈러 가거든요. 매주요? 진우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네. 30년 동안 단 한 주도 빠지지 않고 파주 댁에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밥 해드리고 청소해드리고 이야기 들어드리고. 진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은 20년 동안 한 번도 가지 않았는데 이 남자는 30년 동안 매주 갔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수지는 얼른 화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혈육은 혈육이잖아요. 오빠가 어머니 친아들인 건 변함없어요. 친아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친아들은 20년 동안 어디 있었니? 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나한테 35억이 있으니까 미안한 거 아니니?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수는 제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어머니, 흥분하시면 안 돼요. 건강 해치세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진우는 얼굴이 빨개진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 씨, 지금 뭐 하세요? 인천에서 고아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아원이요? 원장이신가 보네요. 네. 작은 고아원이지만 아이들 50명 정도 돌보고 있습니다. 수진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고아원이요? 그럼 운영비 많이 드시겠네요? 네. 정부 지원금도 받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수진은 진우를 흘끔 쳐다봤습니다.
이 사람 돈 필요하겠네.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돈 때문에 나한테 오는 게 아니야.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돈 달라는 소리 안 했어. 오히려 내가 아플 때 병원비 대주고 생활비 보태주고 그랬지. 진우의 얼굴이 더 붉어졌습니다. 수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오해받아도 괜찮아요. 저는 그냥 어머니가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진짜 아들의 말이구나.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요. 내일 다시 올게요. 그래. 진우 부부가 나간 후 병실에는 저와 민수만 남았습니다. 민수는 제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야, 나 잘못 살았나 봐. 친아들한테 이런 대접받게 생겼어.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잘못 없으세요. 민수는 제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마치 30년 전 제가 8살 민수의 등을 쓰다듬어 주었던 것처럼 저는 민수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진우 부부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저 박민수라는 사람 위험해. 수진이 말했습니다. 뭐가 위험해? 어머니가 저 사람한테 마음이 기울어져 있잖아. 35억을 저 사람한테 줄 수도 있어. 진우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법적으론 불가능해. 저 사람은 양자도 아니고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어. 유언장으로 기부할 수도 있잖아. 고아원에. 진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건 막아야 해. 어떻게? 최대한 빨리 재산 이전 서류에 도장을 받아야 해.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할 때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시각 병실. 민수는 저를 재우고 병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를 지켜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어머니가 평안하시길.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잠든 척하며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민수야, 고맙다. 내가 내 진짜 아들이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진우와 민수 사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병원 생활 2주째. 제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기침이 더 심해졌고 밤마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항암 치료를 권했지만 저는 거부했습니다. 3달 남은 목숨인데 고통스럽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의사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우는 매일 아침 병실에 왔습니다. 하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15분 정도 있다가 일이 있어서라며 나갔습니다. 수지는 점심때쯤 와서 사진을 몇 장 찍고 갔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사진 찍을게요. 기록으로 남겨야죠. 찰칵, 찰칵. 사진은 SNS에 올라갔습니다. 투병 중인 어머니 효부이하로 기도합니다. 댓글은 매번 수백 개씩 달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사진 속 웃는 얼굴들이 너무나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반면 민수는 매일 저녁 퇴근 후 병원에 왔습니다. 인천에서 서울까지 2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민수야, 매일 오면 힘들잖니. 괜찮아요. 어머니 보는 게 제일 좋은데요. 민수는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사다 날랐습니다. 국밥, 호박죽, 김치찌개. 병원 음식보다 훨씬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등을 문질러주고 발을 주물러주고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너 결혼은 안 하니? 아직이요. 고아원 일이 바빠서요. 그래도 장가는 가야지. 내 걱정하지 말고. 민수는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천사가 아닐까? 이번 3주째 되는 날, 진우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왔습니다. 표정도 진지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일찍 왔어요. 무슨 이야기? 진우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재개발 보상금 관련해서 법적 처리를 해야 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이 순간이 어머니 명의로 된 땅이 1000평이잖아요. 이걸 정리하려면 서류가 필요해요. 진우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빽빽한 글씨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한글을 잘 읽지 못했습니다. 이게 뭔데? 재산 신탁 계약서예요. 쉽게 말하면 어머니가 편찮으시니까 제가 대신 재산을 관리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전하게요. 내가 관리한다고?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변호사잖아요. 어머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게요. 진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 제 재산은 진우 손에 넘어간다는 것을. 진우야, 나는 지금 그런 거 하고 싶지 않구나. 어머니, 하지만 법적으로 정리를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상속세도 많이 나오고. 진우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저녁 싸왔는데. 아, 진우 씨. 민수는 진우를 보고 멈칫했습니다. 진우는 민수를 째려봤습니다. 민수 씨, 지금 가족 간에 중요한 이야기 하는 중인데요. 죄송합니다. 그럼 밖에서 기다릴게요. 민수가 나가려고 하자 저는 불렀습니다. 민수야, 가지 마. 여기 있어. 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가족 문제예요.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끼어들 일이 아니에요. 민수는 내 아들이야. 가족이야. 법적으로는 아니잖아요. 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병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법적으로는 내가 내 아들이 맞아. 하지만 마음으로는 민수가 내 아들이야. 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나는 재개발 보상금 35억 민수한테 줄 거야. 진우는 귀를 의심했다는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요? 민수한테 줄 거라고 했어. 민수가 운영하는 고아원에. 진우는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저 사람은 남이에요.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어요. 남? 30년 동안 나를 돌본 사람이 남이야? 너는 20년 동안 어디 있었니? 제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참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35억을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주시면 안 돼요. 왜 안 돼? 내 돈인데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게 뭐가 잘못이야? 어머니, 그건. 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저는 필요 없어요. 형님이 받으세요. 민수야, 너는 입 다물어.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우야, 너한테 묻고 싶은 게 있어. 내가 지금 이렇게 나를 찾아온 이유가 뭐니? 정말 나를 걱정해서니? 아니면 돈 때문이니?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만 벙긋거릴 뿐이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마, 대답도 못하잖니. 내가 나한테 돈이 없었으면 오지도 않았을 거야. 어머니, 나가. 오늘은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아. 진우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워들었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진우는 차갑게 말하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병실에는 저와 민수만 남았습니다. 민수는 제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민수야,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봐.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진우는 어렸을 때 착한 아이였어. 정말 효자였어. 근데 돈을 알고 나서 변했어.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구나. 민수는 제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돈 필요 없어요. 어머니가 편하게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민수야, 너는 착하구나. 너무 착해. 저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야, 부탁이 하나 있어. 네, 어머니. 뭐든지 말씀하세요. 내가 죽으면 고아원 아이들한테 잘해줘. 그 아이들도 너처럼 부모 없이 외롭게 살잖니.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아직 오래 사셔야 해요. 아니야. 난 알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기침할 때마다 피가 나와. 저는 기침을 했습니다. 캑, 캑. 손수건에 핏방울이 묻어났습니다. 민수는 황급히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날 밤, 진우는 집으로 돌아와 수진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박민수한테 다 주겠대. 수진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 35억을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그렇대. 고아원에 기부하겠대. 수진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안 돼. 그렇게 되면 우리는 끝이야. 우리 빚이 얼마인데. 나도 알아. 진우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은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생각했습니다. 오빠, 법적으로 막을 방법 없어? 어머니가 유언장을 쓰시면 막을 수 없어. 본인 재산이니까. 그럼 유언장 쓰기 전에 뭔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판단 능력이 없다는 의사소견서를 받으면 유언장이 무효가 될 수도 있어.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그거야. 어머니 폐암 말기잖아. 약 드시면서 정신이 혼미할 수도 있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진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35억이라는 숫자가 그의 양심을 집어삼켰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해봐야겠어.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시각 병실. 민수는 제 옆에서 잠들지 않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든 척하며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어머니를 지켜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어머니가 평안하시길.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너 같은 아들을 둬서 할머니는 행복해.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싸움이 벌어질 거라는 것을, 진우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주치의를 찾아갔습니다. 서울대병원 암센터 김현수 교수, 50대 중반의 베테랑 의사였습니다. 교수님, 제 어머니 김순자 환자 건으로 상담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김 교수는 차트를 펼쳤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어머니가 요즘 정신이 좀 혼미하신 것 같아요. 김 교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미하다고요? 제가 보기엔 환자분 정신 상태가 아주 또렷하신데요. 아니, 그게 밤에 이상한 소리를 하신다거나 헛것을 보신다거나. 진우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김 교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보호자님, 환자분은 현재 항암 치료를 안 받고 계십니다. 통증 조절용 약만 드시는데 그 정도로는 정신이 혼미해질 수 없어요. 하지만 교수님, 혹시 모르잖아요. 소견서 하나만 써주시면. 김 교수는 차가운 표정으로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보호자님, 제가 의사로서 거짓 소견서를 쓸 수는 없습니다. 환자분은 말기암이시지만 정신은 온전하십니다. 교수님, 제발 나가주세요. 더 이상 이런 부탁하시면 진료를 거부하겠습니다. 진우는 할 수 없이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수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안 돼. 의사가 안 써준대. 수진은 혀를 찼습니다. 그럼 어떡해? 다른 방법은? 진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유언장을 못 쓰게 해야 해. 어떻게? 어머니를 설득하는 수밖에 없어. 끝까지. 두 사람은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저는 민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가져온 호박죽을 먹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질투가 치밀었습니다. 저 자리가 내 자리여야 하는데. 어머니. 진우는 억지로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기분이 좀 나아지셨어요? 응. 저는 냉랭하게 대답했습니다. 어제의 일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민수 씨, 오늘은 저희 가족끼리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요. 민수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수야, 잠깐 나가 있어. 네, 어머니. 불편하시면 바로 부르세요. 민수가 나간 후 진우는 제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20년 동안 어머니를 외면한 거, 돈 때문에 찾아온 거. 다 제 잘못이에요. 진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진짜 눈물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달라질게요. 이제부터라도 진짜 효자가 될게요. 수진도 옆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어머니한테 무례하게 굴고 냄새난다고 하고. 정말 죄송해요. 두 사람은 제 앞에서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진우가 정말 뉘우치는 걸까? 하지만 제 머릿속에는 어제 복도에서 들었던 대화가 맴돌았습니다. 어머니가 판단 능력이 없다는 소견서를 받으면.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진우야, 너 아까 의사 선생님한테 뭐라고 했니? 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정신이 혼미하다고 했다며? 소견서 달라고?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봐. 역시 너희는 달라지지 않았어. 어머니, 그건 나가. 더 이상 보기 싫어. 어머니, 나가라고 했어. 제가 소리를 지르자 진우 부부는 할 수 없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나가기 전 수진이 돌아서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재산 넘기시면 저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 법대로 해봐. 내 재산 내가 마음대로 못 주나. 수진은 입술을 깨물고 나갔습니다. 진우는 마지막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애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랑과 미움 그리고 탐욕. 어머니, 정말 이러실 거예요? 나가. 진우는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우는 민수를 보자 다가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민수 씨. 네. 당신이 정말 어머니를 생각한다면 재산 받지 마세요. 민수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받을 생각 없습니다. 어머니가 주신다고 해도 거절할 겁니다. 그럼 왜 매일 여기 와요?
어머니 옆에 붙어 있어요? 형님은 돈 때문에 어머니를 보시나요? 민수의 질문에 진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어머니를 배웠습니다. 돈이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어머니한테 재산이 있든 없든 저는 똑같이 어머니를 사랑합니다.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자격이요? 형님이야말로 무슨 자격으로 어머니한테 재산을 요구하세요? 20년 동안 외면하고 돈 있다는 소리 듣고 나타나서 진우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신이 감히 형님, 어머니는 이제 석 달도 못 사십니다. 그 소중한 시간에 재산 이야기나 하시겠습니까? 민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결국 풀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수진이 뒤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수진이 물었습니다. 오빠,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진우는 차가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거야. 유언이 무효라는 걸 증명해야 해. 어떻게? 어머니가 정신이 온전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만들어야지. 증인도 구하고. 수지는 놀란 듯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오빠, 그건 거짓 증언인데. 35억이야. 35억. 진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탐욕이 그의 마지막 양심마저 집어삼켰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민수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 가슴이 너무 아파. 어머니. 민수야, 내가 아들을 잘못 키운 걸까? 왜 진우는 저렇게 변했을까? 민수는 제 등을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어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사람은 각자의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는 민수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78년을 살면서 가장 슬픈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낳은 아들이 저를 배신했습니다. 돈 때문에.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기침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민수를 깨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하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으면 진우와 민수는 어떻게 될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우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것을, 법적으로 민수를 공격할 거라는 것을, 민수한테 고통을 주는 건 아닐까? 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민수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저는 민수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자는 얼굴에도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민수에게 줄 거야. 진우가 뭐라고 하든 법적으로 싸우든 내 마지막 뜻은 민수에게 재산을 주는 거야. 하지만 어떻게?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없는 민수에게 재산을 넘기려면 저는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유언 공증. 그리고 양자 입적. 맞아. 민수를 법적으로 제 아들로 만들면 되는 거야. 저는 내일 당장 변호사를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 병원 밖에 나가야 해. 어머니, 왜요?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 볼 사람 있어. 변호사. 민수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변호사요? 어머니 혹시? 응. 유언장 쓸 거야. 그리고 너를 내 아들로 만들 거야. 법적으로.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그러시면 형님이. 상관없어. 이건 내 마지막 소원이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오히려 이제야 마음이 편해. 저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병원을 몰래 빠져나왔습니다. 민수가 휠체어를 밀어주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언 공증 상담하러 왔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네, 앉으세요. 어떤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하실 건가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전 재산 35억을 이 사람한테 주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민수를 보았습니다. 아드님이신가요? 아니요. 법적으로는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30년 동안 키운 아들입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언 공증은 가능합니다. 다만 친족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제 뜻대로 해주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유언장 작성을 시작하겠습니다. 증인 2명이 필요한데 제가 구할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1시간 후 유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나 김순자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제1조 나의 전재산 경기도 파주시 땡땡동 토지 및 재개발 보상금 일체를 박민수에게 증여한다. 제2조 상기 재산은 박민수가 운영하는 인천사랑고아원 확장 및 운영비로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제3조 본 유언은 나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이며 어떠한 강요나 협박도 없었음을 밝힌다. 저는 유언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와 증인 2명도 서명했습니다. 공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어머니, 민수는 울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민수야, 고마운 건 나야. 30년 동안 나를 버리지 않아줘서. 저는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그날 저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이제 진우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제 마지막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유언 공증을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온 날 밤, 저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우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뒤에는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 2명이 따라왔습니다. 어머니, 진우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왜 왔니? 어제 어디 다녀오셨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진우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병원 CCTV 확인했어요. 어머니가 민수 씨랑 휠체어 타고 나가시는 거, 그리고 법무법인 건물 들어가시는 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우는 뒤에 있던 남자들을 가리켰습니다. 이분들은 변호사입니다. 김태수 변호사, 이준호 변호사, 제 법률 대리인이에요. 김태수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50대 중반 카리스마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김순자 어르신, 저는 박진우 변호사의 법률 대리인 김태수입니다. 어르신이 어제 작성하신 유언장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하러 왔습니다. 내 유언장이 뭐가 문제인데? 문제가 많습니다. 첫째, 어르신은 현재 말기 암 환자로 강한 진통제를 복용 중입니다. 이는 판단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난 정신 멀쩡해. 저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둘째, 박민수 씨는 법적으로 어르신과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친족인 박진우 변호사를 제쳐두고 전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것은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입니다. 유류분이 뭔데? 법으로 정해진 상속인의 최소 상속분입니다. 박진우 변호사는 친아들로서 최소 2분의 1은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어지러웠습니다. 법률 용어들이 머리를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재산을 내 마음대로 못 준다는 거야?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법정 상속인의 유류분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저는 진우를 바라봤습니다. 진우야, 너 정말 이러려고 변호사까지 데려온 거니? 진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법의 문제예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법이 뭐가 그리 대단해? 30년 동안 나를 돌본 민수보다
20년 동안 나를 버린 진우가 법으로는 더 중요하다는 거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이건 유언 무효 확인 소송 준비 서류입니다. 만약 어르신이 유언을 철회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해봐. 법대로 하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러실 겁니까? 그래. 난 민수한테 줄 거야. 끝까지. 진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들과 함께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진우가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후회하실 겁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캑. 기침이 나왔습니다. 손수건에 피가 묻어났습니다. 어제보다 많은 양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저는 휴대폰을 꺼내 민수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좀 와줄 수 있니?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빨리 와줘. 30분 후 민수가 헐레벌떡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민수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아까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진우가 변호사를 데려온 것, 유언 무효 소송을 하겠다는 것. 민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 역시 제가 받으면 안 돼요. 형님한테 드리세요. 안 돼. 난 너한테 주고 싶어. 어머니, 하지만 법적으로 싸우면 어머니가 너무 힘드실 거예요. 괜찮아. 내가 죽고 나서 싸우는 거잖아. 난 상관없어.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민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죽으면 진우가 분명히 법적으로 공격할 거야. 너 힘들 거야. 괜찮아요. 저는 어머니 뜻을 지킬 거예요. 고마워.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 지갑 좀 가져다 줄래? 서랍 안에 있어. 민수는 서랍을 열고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저는 지갑을 열어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주민등록증이었습니다. 1994년 발급. 이게 뭐예요? 주민등록증이야. 뒤를 봐봐. 민수는 주민등록증을 뒤집었습니다. 그 순간 민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뒷면에는 연필로 빽빽하게 적힌 글씨들이 있었습니다. 민수 생일 1986년 1월 15일 추정. 민수 키 120 1994년 12월. 민수 키 135 1996년 8월. 민수 키 152 1998년 5월. 민수 좋아하는 음식 국밥, 호박죽, 된장찌개. 민수 꿈 선생님 1998년. 민수 꿈 사회복지사 2002년. 민수 대학 합격 인천대 사회복지학과 2005년 1월. 민수 첫 직장 복지관 2009년 3월. 민수 고아원 원장 2015년 6월. 30년간의 기록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내가 30년 동안 적은 거야. 부탁해서. 너는 내가 데려온 아이라 생일도 몰랐잖니. 그래서 추정으로라도 적어뒀어. 내 생일은 있어야 하니까. 민수는 주민등록증을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너의 키가 자라는 것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도, 내 꿈이 바뀌는 것도 다 기록해뒀어. 왜냐하면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너는 내 진짜 아들이니까. 민수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진짜 어머니예요. 제 인생에서 유일한 어머니예요. 저는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는 집에서 변호사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승산이 있습니까? 유류분 청구는 100% 승소 가능합니다. 법정 상속인의 권리니까요. 문제는 유언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건데, 그게 가능합니까? 어렵습니다. 환자분이 정신이 온전하시거든요. 다만, 김 변호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면 사후에 유언 당시 판단 능력이 없었다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습니까? 의사 말로는 길어야 한 달이라고 하더군요.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 어머니에게 남은 시간이 한 달. 그런데 그는 어머니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위해서 수진이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바로 소송 들어가야 해. 박민수가 재산 처분하기 전에. 알아. 진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어머니. 하지만 지금 그의 눈에는 35억만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병실. 저는 민수와 함께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민수야, 할머니 부탁이 하나 더 있어. 네, 어머니. 말씀하세요. 내가 죽으면 파주집 마당에 묻어줘. 화장하지 말고. 어머니. 그리고 감나무 옆에 묻어줘. 그 감나무를 70년 동안 봤거든. 그 옆에서 영원히 쉬고 싶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꼭 그렇게 할게요. 저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민수야. 진우를 미워하지 마. 어머니? 진우도 한때는 착한 아이였어. 돈이 사람을 망친 거야. 진우를 미워하지 말고 불쌍하게 여겨줘. 민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상황에서도 형님을 걱정하시다니. 엄마니까. 아무리 못된 자식이라도 내가 낳은 아들이잖니. 저는 기침을 했습니다. 캑캑. 손수건이 피로 물들었습니다. 민수는 황급히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날 밤 제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호흡이 가빠지고 열이 40도까지 올랐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달려왔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위독합니다. 보호자분들 부르세요.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진우에게 전화했습니다. 형님, 어머니 상태가 위급합니다. 빨리 오세요. 새벽 2시, 진우 부부가 병실에 도착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의식이 흐릿했습니다. 진우는 제 침대 옆에 섰습니다. 어머니, 저는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로 진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진우야. 네, 어머니. 저예요. 진우야. 엄마가. 미안해.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내가 너를 잘못 키웠나 봐.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줬어야 했는데. 진우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이번에는 진짜 눈물이었습니다. 변호사를 데려오고 소송을 준비하던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네, 어머니. 여기 있어요. 민수는 반대편에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두 아들의 손을 함께 잡았습니다. 진우야. 민수야. 서로 미워하지 마. 어머니, 너희는 둘 다 내 아들이야.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 박동 모니터의 소리가 느려졌습니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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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심장 박동 모니터가 평평한 선을 그었습니다. 2024년 11월 15일 새벽 3시 22분 78년의 삶을 마감했습니다. 민수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흐느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진우도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물은 달랐습니다. 민수의 눈물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이었고, 진우의 눈물은 돌이킬 수 없는 후회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들어와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3시 22분 사망 확인합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병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장례식은 파주 집 근처 작은 장례식장에서 치러졌습니다. 민수가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진우는 장례식장에 왔지만 멀찍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많은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경로당 친구들, 동네 이웃들, 그리고 민수가 운영하는 고아원 아이들 50명이 모두 왔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영정 앞에서 울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어떤 아이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본 적은 없지만 원장 선생님이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할머니는 원장 선생님을 주어서 키우셨다고요. 그래서 원장 선생님이 저희를 돌볼 수 있게 됐다고요. 할머니, 고맙습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았구나. 수지는 장례식장 구석에 서서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조문객 숫자를 세고 있었습니다. 박민수가 데려온 사람이 훨씬 많네. 우리 쪽 조문객은 고작 10명. 3일장이 끝났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유언대로 파주 집 마당, 감나무 옆에 묘를 썼습니다. 화장하지 않고 땅에 묻었습니다. 작은 봉분 앞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사랑의 어머니 김순자 지묘 1946년 2024년 너희는 둘 다 내 아들이야. 민수는 봉분 앞에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세요. 제가 어머니 뜻 꼭 지킬게요. 진우도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남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오빠, 이제 가요. 우리 할 일이 있잖아. 할 일? 소송? 유류분 청구. 잊었어요? 진우는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눈에는 여전히 돈만 보였습니다. 진우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과 20년을 살았구나.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후 법무법인 사무실. 민수는 어머니의 유언 집행을 위해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박민수 씨, 고인의 유언에 따라 재산 이전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친아들인 박진우 변호사 측에서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입니다. 박진우 씨가 유일한 자녀이므로 전체 재산의 4분의 1은 그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4분의 1이면 약 8억 7,500만 원 정도입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소송이 길어지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어머니 뜻대로만 되면. 같은 시각 진우는 김태수 변호사와 미팅을 했습니다. 박 변호사님, 유류분 청구는 확실합니다. 최소 8억은 받으실 수 있어요. 8억. 진우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35억 중에 겨우 8억. 4분의 1. 하지만 박 변호사님, 유언 자체를 무효화하는 건 어렵습니다. 고인이 유언 당시 정신이 온전했다는 증거가 너무 많아요. 그렇군요. 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계속 진행하시겠습니까? 소송 비용만 2억은 들 텐데요. 진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2억을 들여서 8억을 받는다? 그럼 결국 6억. 아니, 소송 기간 동안 회사는? 평판은? 진우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날 밤, 진우는 혼자 파주 집을 찾아갔습니다. 70년 된 한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어머니의 묘가 있었습니다. 진우는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진우.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잘못했어요. 20년 동안 어머니를 버렸어요. 돈 때문에 찾아갔어요. 변호사까지 데려갔어요. 진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왜 몰랐을까요?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얼마나 저를 기다리셨을지. 진우는 땅을 쳤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진우는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2주일 후, 진우는 김태수 변호사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변호사님, 소송 취하하겠습니다. 네, 박 변호사님 무슨 유류분 청구도 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민수 씨가 전부 받게 해주세요. 하지만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인데. 됐습니다.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받았어야 할 사랑을. 진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진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오빠, 무슨 짓이야? 8억을 포기한다고? 수진아, 우리 이혼하자. 뭐? 나는 지난 20년을 잘못 살았어. 당신과 함께 돈만 보고 체면만 보고 어머니를 버리고. 오빠, 정신 차려. 우리 빚이 얼마인데. 빚은 내가 갚을게. 당신은 가. 나는 이제 다시 시작하고 싶어. 수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진우의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수지는 결국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진우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2025년 2월 인천 고아원 앞에 큰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김순자 할머니의 집 개관식. 민수는 어머니가 남긴 돈으로 고아원을 3배로 확장했습니다. 기존 50명에서 200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관식 날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경로당 친구들, 동네 이웃들, 언론, 그리고 진우도 왔습니다. 민수는 진우를 보고 놀랐습니다. 형님, 축하합니다. 진우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형님, 안으로 들어가시죠. 진우는 민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개관식이 시작됐습니다. 민수는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 분의 사랑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는 30년 전 아무도 원하지 않던 저를 데려다 키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아원 아이들한테 잘해줘. 그 아이들도 너처럼 외롭게 살잖니.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사랑을 주신 분입니다. 저에게,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외로운 이들에게. 이 고아원은 어머니의 사랑이 계속되는 곳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진우도 박수를 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개관식이 끝난 후 진우는 민수를 찾아갔습니다. 민수 씨, 네 형님,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 못되게 굴어서.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는 형님을 용서하셨어요. 정말요? 네.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진우를 미워하지 마. 진우도 한때는 착한 아이였어. 라고. 진우는 그 말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어머니, 민수는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님,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바라셨던 건 형님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저 같은 놈이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너희는 둘 다 내 아들이야. 진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는 웃었습니다. 우리는 형제예요. 어머니가 그렇게 만드셨어요. 진우는 민수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생.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우는 다시 파주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묘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에서 감이 하나 떨어졌습니다. 진우는 그 감을 주워 들었습니다. 주황빛 잘 익은 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알았어요. 뭐가 진짜 중요한지. 진우는 감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달았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따주시던 그 맛이었습니다. 어머니, 저 다시 시작할게요. 돈 때문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사는 변호사가 될게요. 어머니가 바라셨던 그런 아들이 될게요. 그날 밤 진우는 처음으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1년 후, 김순자 할머니의 집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고아원으로 선정됐습니다. 200명의 아이들이 밝게 웃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매일 아침 아이들과 함께 어머니 사진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시죠? 아이들이 이렇게 밝게 웃고 있어요. 모두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날 오후 진우가 고아원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진우는 매주 토요일마다 고아원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응. 오늘 상담 예약이 5건이라며? 네. 형님 덕분에 정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진우는 웃었습니다. 나도 어머니한테 받은 사랑을 갚는 거야. 이렇게라도. 두 사람은 어머니 사진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저희 둘 다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가 바라셨던 대로 형제처럼 지내고 있어요.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파주집 마당, 감나무 옆 묘에는 항상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민수가 매주 갈아주는 꽃이었습니다. 봄에는 어머니가 좋아하던 개나리, 여름에는 어머니가 좋아하던 백합, 가을에는 어머니 집 마당에서 자란 코스모스, 겨울에는 어머니가 좋아하던 동백꽃, 비석 옆에는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증, 뒷면에 빽빽하게 적힌 30년의 기록, 그리고 그 옆에는 새로 적힌 글씨가 있었습니다. 민수가 적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품어주신 1994년 12월 15일, 그날이 제 진짜 생일입니다. 어머니를 만난 날,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민수 올림. 감나무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감나무 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웃는 소리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저 하늘에서 두 아들이 형제처럼 지내는 모습을, 200명의 아이들이 밝게 웃는 모습을 행복하게 지켜보고 계실 것입니다.